네, 요즘 모두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 걱정하는데 정반대에도 있습니다. 쌀값은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짚어보죠.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엄청나게 떨어지네요. 네, 농민들이 걱정이 또 시름이 굉장히 깊은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비료값도 많이 올랐죠. 농자재값, 인건비 그러니까요. 다 오르고 있는데 쌀값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45년 만에 최대폭의 하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도 충분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쌀값을 말씀드리면 20kg들의 산지 기준으로 해서 41,000원이 채 안 됐어요. 근데 1년 전하고 비교하면 1년 전에는 54,700원 정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25% 이상 쌀값이 폭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엄청나네요. 근데 왜 이렇게 떨어지죠? 생각해보면 저희도 사실 밥 많이 안 먹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겠죠. 쌀 생산량은 늘어났는데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다. 풍년인데 덜 먹으니까. 네, 그러니까 쌀이 남아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지난해 쌀 생산량이 388만 톤이거든요. 한 해 전보다 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네. 한 28만 톤 정도가 지금 남아도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쌀 생산량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럼 이것만 있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FTA 아마 맺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의무 수입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밥상용 수입쌀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또 2만 톤 넘게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그러니까 오히려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중에 풀리는 쌀은 수입쌀까지 포함해서 더 많은 양이 풀려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2월, 5월, 8월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시장에서 쌀을 격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사들여가지고 창고에다 갖다 쌓아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9천억 원을 들여서 37만 톤을 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떨어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정부가 일부러 쌀값 하락을 방조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왜요? 다른 물가들 많이 오르니까 쌀값까지 오르게 되면 서민들이 굉장히 부담이 커지잖아요. 물가 잡으려고? 예, 그러니까 농민단체에서는 좀 그런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격리도 일부러 좀 늦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쌀 소비량의 측면에서 말씀드리면은 2016년에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62kg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57kg 정도로 크게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줄어드는 추세는 막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도 줄어드는 추세가 갈수록 좀 가팔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새끼 내내 밥을 먹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한 끼라도 밥은 좀 먹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여야 보면 쌀값 그래도 좀 떠받쳐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또 다른 모양이에요, 생각들이. 네, 맞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그리고 쌀값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런 방안들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금 농해수위의 법안심사 소위에서 통과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단독으로 사실은 통과시켰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은 뭐냐면 기존에는 의무 조항이 아니라 임의 조항이었습니다. 그 의무 조항으로 강제적으로 쌀을 사들이도록 하는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에게 그 법안 거부권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그 대책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법안을 개정하는 내용을 통과시키든 논의를 해도 상관없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날치기 통과하느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원래 오늘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일단 오늘은 안건 상정이 안 됐다고 하고요. 이달 25일 전체 회의에 다시 상정할지 말지 여야 간에 협의를 할 거라고 합니다. 네. 정부 대책 발표를 좀 보고 나서 논의하자 이렇게 여야가 합의하면서 오늘 강행 처리는 일단 막은 상태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좀 전문가 모시고 상황을 좀 더 알아볼까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황성혁 연구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네. 자, 쌀 소비 저도 밥 먹는 횟수가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긴 하고. 근데 문제는 공급 과잉인데 수입쌀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쩔 네. 수가 없는 겁니까?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WTO에 가입을 하면서 매년 이제 40만 9천 톤의 쌀을 이제 저율관세로 의무적으로 이제 수입하기로 이미 국제적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용도는 좀 다릅니까? 그러니까 밥쌀용, 가공식품용 좀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약간 이게 스토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공용으로만 수입을 하다가 네. 이게 이제 밥살용으로 안 나가니까 이제 그 수출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밥살용을 먹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강제적으로 밥살용 수입량을 이제 30% 의무적으로 수입하게 했었습니다, 과거에. 네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쌀을 이제 관세어로 전환하면서 이제 밥살용 쌀에 대해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꼭 가공용하고 꼭 수입된 쌀이 이제 가공용 밥살용 이렇게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과거에 어떤 수입된 그게 좀 있어서 밥살용 쌀이 좀 일부 계속 좀 수입되고 있고요. 대부분은 좀 다 가공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거 뭐 설쌀, 가쌀이네요. 쌀 넘치는 게 계속 들어옵니다. 네. 네, 윤 대통령 발언 좀 잠깐 들어보고 이어갈게요. 지난달에 쌀 소비 관련한 발언이 한번 있었거든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쌀 가공 뭐 이런 예. 좀 식품들을 많이 좀 개발하고 판매가 돼야 이게 쌀값이 좀 안정이 되지. 국수도 만들고 빵도 좀 만들고. 네, 그러니까 가공식품으로 소비를 좀 늘려보자 이런 구상인데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쌀 소비 확대를 위해서는 이제 쌀 가공식품 소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뭐 이게 현실성이 있고 없고보다는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가 이게 소비를 확대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서가 조금 더 중요한 점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쌀 가공식품용으로 사용되는 비중은 조금씩 늘고 있긴 합니까? 최근에 보면 그러니까 최근에 약간 정체인 있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도에 저희 그 식품 제조업체가 사용한 쌀이 49만 톤이고요. 네. 2021년에 47만 톤이니까 조금은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게 감소했다고 해서 큰일 났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의 어떤 그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선호하는 게 좀 바뀌다 보니까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주로 쌀 갖고 가공했던 게 이제 술 만들고 그런 데서 뭐 아니면 된장, 고추장 만들 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감소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간편 편식식 같은 걸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뭐 네네. HMR이라든지 뭐 누룽지, 쌀죽, 뭐 즉석밥 그런 거는 굉장히 사실 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좀 그런 측면에서는 쌀이 좀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은 줄었지만 흐름을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소비를 가공용으로 좀 더 늘리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고려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쌀 자체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일단은 가공 기술이 먼저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좀 소비자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쌀이 먹기가 좀 이렇게 해먹기도 하고 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게 좀 소비자들한테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포장이라든지 또 용기 개발도 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고 네. 또 최근에 좀 세대별로 또 가구별로 자녀들이 원하는 또 수요가 다 다르거든요. 그들에 맞춤형으로 좀 이렇게 가공품을 개발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움직이는 걸 보면 시장에서 쌀을 사들여서 격리하는 이쪽 방향으로 주로 좀 정책이 고려되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재원을 하신다면 어떤 방향을 좀 더 재원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참 이게 쌀을 정책에 대한 역사를 알면 좀 더 이 과정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긴 한데 좀 이게 그 과정이 좀 어렵긴 하는데요. 네. 과거에는 이제 그 쌀 목표 가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쌀 목표 가격이라는 게 이제 쌀 수확기 가격이 이제 정부가 정한 그 목표 가격보다 이제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의 이제 85%를 보전해 주는 정책이었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농가들의 어떤 쌀값 하락했다는 경향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쌀 목표 가격제가 폐지되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그 당시에 정부가 뭐냐면 시장격리제를 법제화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격리라는 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생산부터 출하 단계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 할 수 있는 유일한 쌀값 안정 대책인데 네. 현재는 그런 정책이 이거 외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농민들이 이제 시장 격리를 요구하고 있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네. 네. 자, 좀 근본적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여기까지 네. 듣겠습니다. 황성혁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학기에 이제 대책 뭐 아마 다음 주에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쌀 소비량을 단순히 늘린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네. 같고요. 뭐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뭐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이 뛰면서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식량 가운데 사실은 자급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쌀밖에 없다고도 그렇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쌀 생산량을 그냥 그렇다고 줄여버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찌 됐든
쌀이 이렇게 과잉 생산되고 있는 측면에서 재배 면적을 좀 줄여가는 방향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걸리는 것은 농민 소득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나오더라도 쌀 그 생산량을 좀 줄이더라도 농민들의 소득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한꺼번에 같이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어려운 고차방 정식 또 풀어야겠네요. 자, 마무리하죠.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자, 4시엔 사사건건.